대표님과 헤어져 주세요. 그날은 내 생일이 끝나가던 밤이었다. 나는 호텔 로비 구석 소파에 앉아 식어버린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다. 사람들의 웃음과 잠 부딪히는 소리가 멀게 번졌고 내 시선은 엘리베이터 문에 박힌 채로 움직이지 않았다. 9시 47분. 짧은 알림음이 나고 문이 열렸다. 먼저 나온 건 박진수, 내 남편이었다. 넥타이가 반쯤 풀려 있었고 셔츠 목 안쪽에 땀이 얇게 번져 있었다. 그는 주위를 한번 훑어보더니 기다리던 사람을 찾은 듯 멈춰섰다. 그리고 바로 뒤에서 김유진이 나왔다. 남편 회사 마케팅팀 과장. 나는 그 얼굴을 한번 본 뒤로 잊지 못했다. 사람이 남의 집을 흔드는 얼굴에는 제 나름의 확신이 묻어나기 때문이다. 유진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웃었다. 남편도 웃었다. 둘 사이의 웃음은 낯설지 않았다. 오래된 습관처럼 자연스러웠다. 남편 손이 유진의 허리로 아주 짧게 갔다. 길지 않았다. 그래서 더 확실했다. 이건 처음이 아니라 늘이었다. 나는 가까이 가지 않았다. 소리치고 울고 따져봤자 그 순간부터 이 일은 감정 싸움이 된다. 감정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없다. 특히 아내는 늘 손해를 본다. 나는 휴대폰을 켰다. 화면 밝기를 최저로 낮추고 소리가 나지 않게 확인한 뒤 버튼을 눌렀다. 손 안에서 아주 작은 진동이 한번 떨렸다.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 진동 하나가 내 안의 문을 열었다. 남편이 고개를 돌렸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남편 얼굴에서 피가 빠지는 걸 나는 분명히 봤다. 유진의 웃음도 납작해졌다. 여보. 남편은 여보라는 말 하나로 이 모든 게 집 안에서 덮일 수 있길 바랐다. 우리 사이의 일로만 남길 바랐다. 나는 웃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숨을 한번 고른 뒤 말했다. 내일 아침에 얘기해. 지금은 들어가. 유진이 입술을 달싹였다. 뭔가 말하려는 얼굴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죄를 지은 사람은 말이 많아지거나 반대로 말이 사라진다. 유진은 후자였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로비를 걸어 나왔다. 구두굽이 바닥을 때릴 때마다 또각 소리가 과하게 크게 울렸다. 그날 나는 결심했다. 오늘은 울지 말자. 울면 내가 지는 거다. 집에 돌아오니 낮에 내가 혼자 사온 작은 케이크가 냉장고 안에 그대로 있었다. 초도 아직 꽂지 못한 채로 나는 케이크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 먹을 수가 없었다. 대신 식탁에 앉아 종이를 한 장 꺼내 적었다. 탑진수. 거짓말의 패턴.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남편의 동선을 적고 말의 앞뒤를 맞춰보고 알림 시간과 귀가 시간을 대조하는 사람. 그런데 사람이 몰라도 되는 진실을 알게 되면 선택을 해야 한다. 모른 척 살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갈 것인지. 그날 밤 남편은 새벽 2시가 넘어 들어왔다.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문이 닫혔다. 그는 씻지도 않고 침대에 쓰러졌다. 술 냄새가 났다. 나는 깨우지 않았다. 따지지 않았다. 그냥 기다렸다. 다음날 아침 밥을 하고 있을 때 휴대폰에서 짧은 알림음이 났다. 가족카드 사용 알림이었다. 나는 무심한 척 화면을 봤다가 손끝이 얼어붙었다. 호텔 라운지 17만 8천 원 승인. 호텔 라운지. 시간은 어젯밤. 내가 로비에서 두 사람을 본 바로 그 시간대였다. 나는 밥솥 뚜껑을 덮는 척하며 숨을 들이켰다. 놀라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었다. 이제는 확신이 생겨서 오히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양치하며 말했다. 오늘도 늦어.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 나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대신 알림 문자를 캡처했다. 첫 번째 기록이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찾으려는 건 장면이 아니라 패턴이라는 걸. 사람은 한 번은 실수할 수 있다. 두 번은 우연일 수 있다. 세 번부터는 습관이다. 그날부터 나는 아주 작은 것들을 모았다. 카드 알림, 주차, 정산 시간, 택시, 영수증, 그리고 남편이 전화를 할 때 배경에서 들리는 소리.
회의실의 소리는 딱딱하고 건조하다. 하지만 호텔 방처럼 커튼이 두꺼운 곳의 소리는 눌린다. 나는 그걸 들었다. 그게 미친 짓 같아도 나는 알고 있었다. 미친 게 아니라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걸. 일주일쯤 지났을까. 남편은 또 야근을 했다. 나는 그날 남편 회사 근처에 차를 세웠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다. 나는 거울로 내 얼굴을 한번 보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나는 싸우러 온 게 아니다. 확인하러 온 거다. 퇴근 시간 회사 아픈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 남편이 보였다. 혼자 나오지 않았다. 김유진이 남편 옆에 있었다. 두 사람은 회사에서 조금 떨어진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창가 자리, 은은한 조명, 둘만의 공간처럼 보이는 자리. 나는 멀리서 폰을 켜고 녹음을 눌렀다. 화면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은 결국 소리로 남는다. 소리는 거짓말을 덜한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단어들이 있었다. 오늘은 호텔. 사람 많아. 누가 봐요. 그리고 유진의 웃음소리. 남편이 말끝을 흐리는 소리. 나는 그 파일을 집에 와서 다시 들었다. 그제야 알았다. 나는 보고 싶지 않았던 장면을 이제 듣고 있다는 걸. 그날 밤 남편은 늦게 들어오며 말했다. 오늘 회식이 길어졌어. 나는 물컵을 내려놓고 아주 자연스럽게 물었다. 어디서 했는데? 남편은 망설이지도 않고 말했다. 회사 근처. 다 같이. 그렇구나.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에 적었다. 회식 회사 근처. 다 같이. 레스토랑 창가 둘만. 사람은 자기 거짓말을 오래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기억한다. 나는 기억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보통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다. 그런데 그날은 받았다. 내 몸이 먼저 알았던 것 같다. 이 전화가 내 삶을 더 크게 흔들 거라는 걸. 여보세요. 잠깐 침묵이 있었고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났다. 젊은 여자 목소리가 말했다. 강민희 사모님 맞으세요? 나는 그 말투를 알았다. 조심하는 척하지만 속에 자만이 있는 말투. 맞는데요. 저 박진수 대표님이랑 저희 진지해요. 진지해요. 그렇게 말하면 불륜이 사랑이 되나? 나는 천천히 물었다. 그래서요? 사모님이 정리해 주셔야죠. 정리해 주셔야죠. 누가 누구에게 정리를 요구하는 걸까?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화내지 않았다. 화내면 내가 약해 보인다. 내가 뭘 정리해요? 대표님이 집에선 숨 막힌다고 했어요. 사모님도 아시잖아요. 늘 차갑고 늘. 나는 소리 없는 웃음을 흘렸다. 그 말 다시 한번 해줘요. 네, 방금 말 숨 막힌다고 했다는 거. 다시. 상대가 당황하면 숨이 바뀐다. 들린다. 유진의 숨이 흔들렸다. 아니, 그게 김유진 씨죠. 이름을 부르면 사람은 현실로 끌려 나온다. 유진은 몇 초 침묵했다. 왜 제 이름을? 그거야 내가 알아서 할 거고. 나는 더 부드럽게 말했다. 다음 전화는 내 변호사랑 하세요. 사모님, 잠깐만요. 저도 사람이고 사랑을. 사랑이면 남의 남편한테 전화해서 정리해달라는 말 안 하지.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이게 내가 선택한 방식이었다. 끊고 나서야 눈물이 고였다. 그래도 울지 않았다. 나는 냉장고로 가 케이크를 꺼냈다. 초 하나를 꽂고 불을 켰다. 그리고 혼자 속삭였다. 축하해, 민희야. 이제 시작이야. 촛불을 끄는 순간 내 안의 문 하나가 닫혔다. 좋은 아내의 문, 참아주는 사람의 문. 그 문이 닫히고 다른 문이 열렸다. 그날 이후 유진은 한 번 더 전화하지 않았다. 대신 남편이 변했다. 집에 있어도 집에 없는 사람 같았다. 휴대폰을 더 자주 뒤집어 놓았고 내가 방에 들어오면 화면을 급히 껐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은 내게 먼저 말을 꺼냈다. 이냐,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달랐다.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다. 남편은 조심스러울 때만 미니아라고 불렀다.
나는 밥상을 치우며 말했다. 말해. 남편은 한참 입을 달싹이다가 겨우 말을 꺼냈다. 나 너한테 미안한 거 있어.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입술이 너무 늦었다. 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뭐가?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 실수. 나는 그 단어에서 웃음이 나올 뻔했다. 실수라는 말은 우연과 한 번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내 손에는 이미 패턴이 있었다. 남편은 내 표정을 보며 급히 말을 바꿨다. 그래도 내가 정리할게. 다 끝낼게. 끝낸다는 건 무슨 뜻이야? 연락하지 말라고 할게. 다시는 연락?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너 원래 실수는 연락이 필요해?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남편이 하는 사과는 죄책감이 아니라 이기관리라는 걸. 그날 밤 남편은 잠들지 못했다. 거실에서 물을 마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오고 화장실을 들락거렸다. 새벽 2시 그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눈을 감은 척했지만 귀는 열려 있었다. 유진아, 요즘 조심하라고 했잖아. 그 한 문장이 내 귀에 들어왔다. 내가 미친 게 아니었다. 나는 맞았다. 이쯤 되자 나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을 생각했다. 상간녀도 나도 결국 이 싸움의 끝은 하나다. 남편이 선택한다. 그 선택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더 크게 흔들릴 수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친정아버지에게 전화했다. 아버지는 평생 말수가 적었다. 대신 말 한마디가 결정이었다. 아빠, 왜? 나 할 말 있어. 밥은 먹었냐? 그 질문이 더 아팠다. 나는 숨을 들이켠 뒤 있는 그대로 말했다. 진수 바람 피는 거 맞는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길어졌다. 아버지는 몰라서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생각하고 있었다. 증거 있냐? 있어. 녹음이랑 알림 문자랑 모으는 중. 그래.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모아. 아버지는 감정 얘기를 하지 않았다. 대신 현실을 꺼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을 거다. 그 회사. 회사? 예전에 내가 돈 넣었던 거. 내 명의로.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내일 변호사 사무실. 주소 보낼 테니 후와. 아버지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은 조용했다. 종이 넘기는 소리와 키보드 소리만 났다. 아버지는 이미 와 있었다. 검정 점퍼를 입고 나를 보자 고개만 끄덕였다. 변호사는 서류철을 펼치며 말했다. 강민희 씨 맞으시죠? 아버님께 상황을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나는 쉽게라는 말이 그렇게 고마운 줄 몰랐다. 변호사는 펜으로 서류 한 군데를 툭툭 두드렸다. 결혼 초에 남편 회사에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회사가 아직 작았고 대신 지분을 받았어요. 그 지분이 민희 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지분이요. 제가 그런 걸 잘 몰라서. 괜찮아요. 숫자보다 핵심만요. 변호사는 내 눈을 보며 말했다. 민희 씨가 지금 남편 회사에서 두 번째로 큰 주주입니다. 두 번째. 그 말이 귀에 박혔다. 두 번째면 어느 정도죠? 쉽게 말해 회사가 큰 결정을 하려면 민희 씨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그제야 한마디 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해둔 거다. 나는 아버지를 봤다. 아빠, 왜 나한테 말도 안 했어? 말하면 내가 불안해하니까. 불안이 아니라 말끝이 흐려졌다. 어이가 없기도 했고 고맙기도 했다. 아버지의 방식은 늘 이랬다. 필요할 때 손에 칼을 쥐어준다. 미리 보여주진 않는다. 변호사는 서류를 한 장 더 넘겼다. 그리고 여기 주주간 계약서에 중요한 조항이 있어요. 주요 의사결정은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희 씨가 반대하면 못 넘어가는 안건들이 있어요. 제가 반대하면 멈춘다고요? 네, 멈춥니다. 변호사는 단호했다. 그리고 민희 씨는 주주로서 자료 열람을 요구할 권리, 감사 선임을 요구할 권리, 주주총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 말이 내 안에서 무언가를 정리해줬다. 나는 그동안 아내였다. 이제는 주주였다. 아내는 울고 매달리기 쉽지만
주주는 절차로 움직인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먼저 와 있었다. 그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내 얼굴을 보자마자 일어섰다. 이냐, 우리 얘기 좀 하자.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말없이 앉았다. 남편은 숨을 골랐다. 나 정리할게. 진짜로. 근데 유진이가 임신했대. 그 한 문장이 내 머리를 세게 쳤다. 임신. 그 단어는 사람을 단숨에 무력하게 만든다. 나는 손바닥을 꽉 쥐었다. 내 애야? 남편은 눈을 피했다. 그 피하는 순간이 대답이었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뭐 하려고? 책임져야지. 사람 생명이잖아. 남편이 사람 생명을 입에 올리는 순간 나는 속이 뒤집혔다. 그가 내 생일 케이크를 냉장고에 넣어둔 채 사라질 때는 생명이 아니었나. 하지만 나는 화내지 않았다. 화내면 내가 져.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럼 내가 책임져. 난 내 책임질 거고.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다. 너 이렇게 차갑게 굴 거야? 나도 사람이고. 나도. 당신도 사람이야. 나는 그 말을 자르듯 이어갔다. 그래서 더 책임져. 그 여자를, 그 아이를, 그리고 내 인생을. 남편은 내 예상과 달리 무너지는 대신 공격을 시작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너는 늘 나를 사람 취급 안 했어. 그래서 바람이 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 그럼 어떻게 말해?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혼하자. 그 말은 칼처럼 날아왔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놀랐으면 내가 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남편이 당황했다. 그는 내가 매달릴 줄 알았던 것 같다. 그래? 너 그렇게 쉽게. 쉽지 않아.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근데 늦었어. 남편이 내 표정을 보며 뭔가를 더 말하려다 멈췄다. 그날 밤 그는 방이 아니라 거실에서 잤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내 휴대폰으로 또 알림이 왔다. 이번엔 카드 결제가 아니었다. 문자 한 통이었다. 김유진입니다. 잠깐 뵙고 싶어요. 오해가 있어요. 오해. 불륜을 오해라 부르는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답장하면 상대가 나를 끌고 들어온다. 대신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상간녀가 연락해 왔어요. 직접 만나지 말까요? 변호사는 바로 전화했다. 만나지 마세요. 만나면 감정 싸움으로 끌려갑니다. 만나야 한다면 증거를 남기는 자리로 만드세요. 어떻게 해요? 대화는 기록되게, 장소는 공공장소, 말은 짧게, 상대가 스스로 말하기에. 나는 숨을 고르고 답장을 보냈다. 카페에서 30분만. 오늘 오후 3시. 역 2번 출구앞. 유진은 즉시 내라고 답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오후 3시 카페는 적당히 시끄러웠다. 내가 고른 자리는 사람들 목소리가 적당히 섞여 들어왔다. 어떤 말도 사적이 되지 않는 소리였다. 유진은 하얀 코트를 입고 들어왔다. 배가 불러 보이진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내 앞에 앉으며 손부터 배 위에 얹었다. 사모님, 짧게 말해요. 나는 먼저 선을 그었다. 유진은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저 임신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는 사랑했고요. 사랑이면 남의 남편한테 전화해서 정리해달라 말 안 해요.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사모님은 대표님을 너무 몰아붙였어요. 내가? 나는 물컵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난 몰아붙인 적 없어요. 당신들이 몰아붙였지. 유진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었다. 사모님, 저는요, 대표님이랑 결혼할 거예요. 그래요. 내 대답이 너무 담담했는지 유진의 표정이 흔들렸다. 그럼 사모님도 깔끔하게. 깔끔하게? 나는 아주 부드럽게 웃었다. 당신이 깔끔함을 말할 자격이 있어요? 유진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그 표정으로 가장 위험한 말을 꺼냈다. 회사 사모님이 흔들었다면서요. 나는 그 말을 기다렸다. 회사?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대표님이 그러시던데요. 요즘 감사 들어오고 말이 많아졌다고. 다 사모님 때문이라던데. 대표님이 그렇게 말해요? 네. 사모님이 질투해서 회사까지 건드린 거라고. 유진은 스스로 남편의 약점을 내 입에 밀어넣고 있었다. 나는 그 말을 기록했다. 질투.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나는 질투할 시간이 없어요. 난 내 인생 살기도 바빠. 유진이 기세가 꺾이자 갑자기 눈물을 꺼냈다. 사모님, 저도 무서워요. 근데 대표님이 저 버리면 저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유진은 사랑을 말하지만 그녀가 정말 무서운 건 사랑이 아니라 버림이다. 나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김유진 씨, 당신이 임신했든 아니든 그건 당신 인생이에요. 근데 내 인생을 건드리면 그때부터는 내 일이 돼요. 유진의 눈이 커졌다. 협박이에요? 협박 아니에요. 나는 웃지도 않은 채 말했다. 경고. 유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사모님, 후회하실 거예요. 그 말은 오히려 확신이었다. 그녀는 나를 후회하게 만들 계획이 있는 사람이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집 안은 이상하게 평온했다. 남편은 갑자기 다정한 척했다. 내가 좋아하던 반찬을 사오고 피곤하지? 같은 말을 했다. 처음엔 사람들 앞에서 좋은 남편 연기를 하는 건가 싶었다. 그런데 곧 알았다. 그 다정함이 설득의 전조라는 걸. 남편은 어느 밤 식탁 위에 서류 하나를 툭 내려놓았다. 미니야, 이것만 사인해줘. 뭔데? 별거 아니야. 회사 관련 서류인데 내 이름이 들어갔어. 나는 펜을 들지 않았다. 서류 첫 장 상단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주식 양도에 관한 동의서. 나는 천천히 남편을 봤다. 내 이름이 왜 들어가? 남편은 웃으며 말했다. 그냥 절차야. 투자자들이 보기 불편하다고 해서 정리 좀 하려는 거지. 당신도 주주잖아. 그 순간 내 속이 서늘해졌다. 남편은 내가 주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내가 모르게 처리하려 했다. 결국 이 싸움은 불륜이 아니라 내 손에 쥐어진 걸 빼앗기 위한 싸움이었다. 나는 서류를 넘기며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게 별거 아니면 너 혼자 처리하면 되지. 남편의 웃음이 1초 늦게 무너졌다. 미니야, 그게 사인 안 해. 남편은 그날 처음으로 내게 진짜 화를 냈다. 너 지금 나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지?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골탕 먹이는 건 내가 더 잘하잖아. 호텔에서. 남편의 입이 닫혔다. 그는 내가 그 단어를 꺼낼 줄 몰랐던 얼굴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필요한 단어를 꺼내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내가 잠든 줄 알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다. 거실에 낮게 번지는 목소리였다. 유진아, 미니가 사인을 안 해. 그래서 계획이. 계획. 그 단어가 내 귀를 찔렀다. 나는 이 일이 우발이 아니라 설계였다는 걸 그제야 확신했다. 다음 날 변호사와 다시 만났을 때 나는 물었다. 유진이 임신했다는 말 어디까지 믿어야 해요? 변호사는 잠깐 고민하다가 말했다. 확인서가 없으면 믿지 마세요. 그리고 확인서가 있어도 조심해야 합니다. 임신은 사실일 수 있지만 그걸 지렛대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지렛대요? 네. 돈을 받거나 관계를 굳히거나 아니면 상대 배우자를 흔들기 위해서. 그날 오후 변호사는 유진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다. 직접적 접촉을 중단할 것, 추가 연락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 임신을 주장하는 경우 의료 확인 서류를 제출할 것. 신기하게도 내용 증명이 나가자 유진은 조용해졌다. 대신 남편이 흔들렸다. 남편은 밤늦게 들어와 소파에 앉아 손바닥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미니야,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왜? 유진이가 돈을 요구해. 그 말이 나올 때 남편의 눈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얼마?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다. 처음엔 아이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더니 나중엔 입 막는 돈이라고. 나는 그때 깨달았다. 유진이 임신을 했든 안 했든 그건 이제 거래가 됐다. 그리고 거래가 되는 순간 남편은 무너진다. 돈으로 문제를 덮어온 사람은 결국 돈 때문에 드러난다.
남편은 낮게 말했다. 민희야, 우리 그냥 합의하자. 내가 다 정리하고. 정리라는 말 이제 좀 지겨워.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건 내 방이고 내 서랍이고 내 인간관계야. 내 인생은 내가 정리 못해. 그날 밤 유진은 병원 확인서를 끝내 내지 않았다. 대신 유산이라는 단어로 분위기를 바꿨다. 남편은 나를 보며 말했다. 유진이가 아이를 잃었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남편은 내 반응에 더 당황했다. 그는 내가 충격받길 바랐던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진짜 충격은 아이가 아니라 남편이 그 말을 나에게 꺼내는 방식이다. 죄책감을 강요하려는 방식. 나는 그 기획을 읽었다. 민희야, 너 진짜 차갑다. 차가운 건 내가 만든 거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너는 지금까지 나를 가스불 앞에 세워놓고 내가 뜨거워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구조를 만들었잖아. 남편은 말이 없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더 확실해졌다. 나는 더 이상 남편의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다. 이제는 내가 판을 정한다. 그날 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 유진이 만났어? 만났어. 왜 만났어? 내가 그렇게 만든 거잖아. 민희야, 너 지금 뭘 하려는 건데? 그 질문 나도 너한테 하고 싶다. 남편은 숨을 들이켰다. 나는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피해? 나는 웃었다. 피해자는 나야. 남편은 그날 처음으로 내게 화를 냈다. 너 지금 회사까지 망하게 할 거야? 회사는 내가 망하게 하는 거야. 나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 몰아붙이는 건 내가 더 잘해. 그날 이후 남편은 본격적으로 반격을 시작했다. 집 안에서는 나를 차가운 사람으로 몰아붙였고, 밖에서는 나를 질투로 회사까지 흔드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다. 시작은 내 휴대폰에 날아든 한 통의 메시지였다. 민희 씨, 진수 오빠가 사모님이 회사 돈 건드린다는 얘기를 하던데요. 정말이에요? 모르는 번호였다. 회사 직원일 가능성이 컸다. 남편은 벌써 프레임을 만들고 있었다. 나쁜 아내가 남편을 망친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잘 먹힌다. 나는 변호사에게 갔다. 변호사는 말했다. 상대가 프레임을 만들기 시작했네요. 그럼 이제는 더 절차로 가야 합니다. 어떤 절차요? 가정에서는 이혼 조정과 상간 소송. 회사에서는 주주로서 감사 선임과 자료 열람. 남편은 당신을 흔들려고 할 겁니다. 나는 말했다. 안 흔들릴게요. 그날 이후 나는 더 조용해졌다. 조용히 더 치밀하게 움직였다. 나는 남편 회사의 법인카드 내역을 아내로서 요구하지 않았다. 주주로서 요구했다. 주주로서 회사의 비용 처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 열람을 요청합니다. 며칠 뒤 인사팀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강민희 주주님, 자료 범위를 조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모님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주주님이 들어왔다. 그 한 단어가 관계를 바꾸었다. 자료를 받자 패턴은 더 뚜렷해졌다. 호텔 라운지, 주차, 정산, 같은 시간대, 그리고 반복되는 이름. 김유진. 그런데 자료를 보던 중 나는 또 하나의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법인카드가 아닌 회사 계좌에서 나간 외주비였다. 업체 이름이 생소했고 금액이 애매하게 컸다. 그래서 더 눈에 띄었다. 나는 변호사에게 물었다. 이 업체 뭔가요? 변호사는 서류를 보더니 눈썹을 찡그렸다. 확인해 봐야겠네요. 며칠 후 변호사가 전화했다. 민희 씨, 업체 대표가 김유진 씨 지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인이요? 네. 실적이 거의 없는데 회사에서 꾸준히 돈이 나갔어요. 일부 금액이 다시 개인 계좌로 되돌아간 흔적도 있습니다. 그 말이 내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남편은 바람만 핀 게 아니었다. 유진과 함께 회사 돈까지 움직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복수는 감정의 복수에서 구조를 무너뜨리는 복수로 바뀌었다. 그날 밤 남편은 내게 말했다. 민희야, 우리 조정 들어가자. 깔끔하게 끝내자. 나는 물었다.
깔끔하게 끝내려면 내가 먼저 뭘 내놓을 건데 남편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너 돈 얘기만 하냐? 돈 얘기만 하는 건 너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너는 지금까지 내가 해온 걸 돈으로 덮으려 하잖아. 남편은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뭘 알아. 회사는 내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의 배경이었지. 남편은 말을 잃었다. 그날 밤 유진이 우리 집 앞까지 왔다. 늦은 시간 초인종이 울렸다. 남편도 거실로 나왔다. 그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인터폰으로 물었다. 누구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모님, 저예요. 잠깐만요.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희야, 문 열지 마. 나는 남편을 봤다. 왜? 내가 무서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유진이 말했다. 사모님, 오해 풀어야 해요. 저도 살려고.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여기서 더 말하면 지금부터는 스토킹이야. 경찰 부를 거야. 유진이 숨을 삼켰다. 사모님, 대표님이랑 저희는 그 대표님이 내 남편이었어. 내가 말하자 유진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니잖아요. 그 한 문장이 내 분노를 건드렸다. 내가 오늘부터 내 인생의 아니가 될 거야. 유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낮게 웃었다. 사모님, 그래요. 그럼 저도 사모님 인생의 아니가 되드릴게요. 다음 날 인사팀장이 연락했다. 강민희 주주님, 외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주주님이 내부 정보를 유출했다는 내용입니다. 나는 숨이 멎었다. 유진이 움직였다. 남편이 만든 프레임을 민원으로 굳히려 했다. 나는 인사팀장에게 말했다. 유출한 적 없습니다. 필요한 건 절차대로 요청했고 그건 주주의 권한입니다. 인사팀장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표님이 예민합니다. 대표님, 집에서는 남편인데 밖에서는 대표님이다. 그 사이에 내가 끼어 있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예민할 수 있죠. 그런데 예민한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는 말했다. 더 투명하게, 더 공식적으로, 그리고 결정타 하나를 준비하세요. 결정타요? 불륜이 아니라 돈. 며칠 뒤 감사 절차가 본격화됐다. 남편은 집에서 점점 더 초조해졌다. 그 초조함은 공격으로 바뀌었다. 너, 이거 다 내가 만든 거지. 내가 만든 거야. 나 망하면 너도 망해. 난 이미 망했어. 내가 망가뜨렸으니까. 그래도 우리 부부잖아. 부부면 그렇게 살았어야지. 남편은 내 손목을 잡았다. 그 손이 뜨거웠다. 예전 같았으면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그 뜨거움은 사랑이 아니라 공포에서 온다. 민희야, 합의하자. 내가 돈은 줄게. 돈? 나는 손목을 빼며 말했다. 너 지금까지도 돈으로 해결했겠지. 유진이도.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그 말 함부로 하지 마. 함부로 한 건 너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가정도, 회사도, 너는 다 함부로 했어. 그날 밤 나는 변호사와 함께 결정타를 준비했다. 외주비로 나간 돈의 흠, 업체의 계좌, 유진과의 연결고리. 자료는 말보다 강했다. 주주총회 당일 회의실 공기는 차가웠다. 사람들의 웅성임이 퍼졌다. 나는 손바닥에 땀이 났지만 손을 꼭 쥐었다. 남편은 내 옆을 지나가며 이를 악물고 말했다. 너 미쳤어? 나는 남편을 보지 않았다. 보면 흔들린다. 남편이 마이크 없이 소리쳤다. 이건 내 회사야.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주주로서 자료를 확인했고 회사 자금이 반복적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된 정황을 제출했습니다. 오늘 안 거는 개인의 사생활이 아닙니다. 회사의 신뢰와 손실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리고 나는 결정타를 꺼냈다. 특정 외주 업체로 반복 지급된 비용이 실제 용역과 불일치하는 정황이 있습니다. 업체 대표는 내부 직원과 개인적 관계가 확인됐고 일부 금액이 다시 개인 계좌로 되돌아간 흔적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사람들은 불륜보다 되돌아간 돈에 반응했다. 남편이 소리쳤다.
그건 오해야. 나는 짧게 말했다. 오해면 감사받으면 되죠. 그 말은 남편을 막다른 길로 몰았다. 그날 회의는 절차대로 흘러갔다. 감사 선임이 통과됐다. 대표 권한 제한 안건도 통과됐다. 회의가 끝난 뒤 남편은 나를 붙잡고 낮게 말했다. 너 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나는 남편을 똑바로 봤다. 죽이는 게 아니야. 살아남는 거야. 내가 그날 밤 유진에게서 문자가 왔다. 사모님, 진짜 끝까지 가실 거예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 유진의 번호는 차단됐다. 이혼 조정날 남편은 울먹이며 말했다. 민희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해?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이미 남편의 이렇게까지를 봤기 때문이다. 생일 밤 호텔 로비, 임신이라는 단어, 내 탓이라는 프레임, 그리고 회사 동. 나는 조정위원 앞에서 말했다. 저는 감정으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남편은 재산 분할을 말하며 나를 흔들려 했다. 회사 지분도 부부 재산이잖아. 변호사가 말했다. 해당 지분은 혼인 초 친정 아버님의 증여로 취득했으며 증여 사실과 계약 조항이 명확합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이제야 알았다. 내가 가진 칼이 내 손에 제대로 쥐어져 있다는 걸. 상간 소송은 더 단순했다. 유진은 끝까지 사랑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정에서 사랑은 증거가 아니다. 증거는 녹음과 기록이다. 유진이 카페에서 말했던 말들, 전화로 말했던 말들, 그 말들이 그대로 돌아갔다. 마지막 날 남편은 집거실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내가 들어오자 남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 그날부터. 어느 날 내 생일 밤 호텔 로비. 남편은 고개를 떨궜다. 미안하다. 그 말이 너무 늦었다. 나는 서랍을 열어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여기 있어. 합의서. 남편이 봉투를 바라보았다. 이걸 꼭 해야 해? 나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내가 나를 버리면서까지 살 이유는 없어. 남편은 그제야 눈물이 고였다. 그 울음은 미안해서가 아니라 일어서 나오는 울음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남편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흔들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나는 다시는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였다. 그날 새벽 나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케이크 상자를 꺼냈다. 초를 하나 꽂았다. 불을 켰다. 축하해, 민희야. 나는 조용히 말하고 촛불을 껐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짧은 시간에 내 안에 무언가가 정리됐다. 나는 울어도 됐다. 이제는 울어도 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이번엔 따뜻했다. 손가락만 데우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닿는 따뜻함이었다. 합의서를 식탁 위에 올려둔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났을 때 남편은 더 이상 집에 남편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법적으로는 이미 남이었고 현실에서는 더 빨랐다. 사람들은 이용보다 감사 결과를 더 빨리 퍼뜨렸다. 처음에는 조용한 소문이었다. 대표가 법인카드로 호텔을, 외주비가 이상하대, 감사가 외부로 넘어간다던데. 그런데 소문은 늘 돈을 만나면 커진다. 특히 되돌아간 돈 이야기는 숨소리만큼 빠르게 전염됐다. 감사팀에서 내게 연락이 왔다. 나는 이미 절차상 협조할 건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목소리에는 확실히 온도가 달랐다. 강민희 주주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주업체 쪽에서 제출한 세금 계산서와 실제 용역 산출물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나는 잠깐 숨을 고르고 물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요? 내부 징계로 끝나기 어렵습니다. 외부 회계법인 보고서가 나가면 수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 그 단어가 현실처럼 들리지 않았다. 불륜도 현실 같지 않았는데 수사는 더더욱.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그 단어는 현실이 됐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민희야, 너 지금 어디야? 왜? 회사에 사람들이 왔어. 사람들? 조사 나온 것 같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 남편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박진수 씨, 잠깐 이쪽으로 오시죠. 남편은 급히 속삭였다. 미니야, 나 진짜 나 끝장날 수도 있어. 그 순간 신기하게도 나는 아무 감정도 올라오지 않았다. 복수의 쾌감도 없고 측은함도 없었다. 그냥 확인이었다. 결국 이렇게 됐구나.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럼 끝장나지 않게 살았어야지. 남편은 잠깐 숨을 삼켰다. 너는 이렇게까지 해야 해? 해야 한 적 없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너희가 이렇게까지 했지. 남편은 그날 내게 마지막으로 부부라는 단어를 꺼냈다. 우리 그래도 부부였잖아. 나는 아주 느리게 대답했다. 부부였지. 근데 너는 그걸 내 편할 때만 기억하더라. 전화를 끊고 나서 내 손이 조금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은 승리감이 아니라 후폭풍에 대한 감각이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도 완전히 자유롭지 않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늘 이야기의 중심을 여자로 끌고 오니까. 그래서 나는 한 번 더 절차를 택했다.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대응 문장 준비해줘요. 변호사는 짧게 답했다. 네, 감정 말고 사실만. 그날 오후 유진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차단해둔 번호가 아니었다. 새 번호였다. 나는 받지 않았다. 그녀는 문자를 보냈다. 사모님, 대표님이 모든 걸 뒤집어 씌우려고 해요. 저도 피해자예요. 피해자. 그 단어가 입에 착 붙는 사람들은 대개 스스로 피해자가 되는 방법을 안다.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에게 그 문자 캡처를 전달했다. 그리고 다음 날 유진은 또 문자를 보냈다. 사모님, 제가 가진 자료가 있어요. 대표님이 사모님 탓으로 돌리려고 한 증거요. 만나서 얘기해요.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유진이 이제 선택한 길은 협상이다. 협상은 약한 쪽이 아니라 벼랑 끝에 선 쪽이 먼저 시작한다. 나는 변호사에게 말했다. 이건 함정일 수도 있죠? 변호사는 단호했다. 맞아요. 직접 만나지 마세요. 필요하면 제가 끼겠습니다. 그리고 유진 씨가 자료라는 말을 꺼낸 순간 그 자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부터 검증해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내 옆에 변호사가 앉아 있는 것처럼. 8. 일주일 뒤 회사는 임시 이사회를 열었다. 남편의 직무는 정지됐다. 대표 권한 제한이 아니라 대표 직무 정지라는 말이 나왔을 때 나는 잠깐 멈칫했다. 나는 승리를 원했던 게 아니다. 나는 생존을 원했다. 그런데 생존을 선택한 사람에게도 승리는 따라왔다. 원치 않아도. 남편은 결국 나를 찾아왔다. 집이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 앞이었다. 그는 예전의 대표 얼굴이 아니었다. 목이 조금 앞으로 굽어 있었고 눈동자는 줄어들어 있었다. 이냐, 나 부탁할 게 있어. 그가 부탁할 때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그 습관이 참 질렸다. 내 이름이 그의 무기처럼 쓰이는 걸. 무슨 부탁. 유진이 그 애가 다 했대. 나는 웃지도 않았다. 그 애? 외주 업체도 돈도 유진이랑 그쪽 지인이 짰대. 나한테는 그냥. 그럼 넌 그냥 찍은 도장? 내 말이 너무 정확했는지 남편은 눈을 감았다. 미니야, 나도 당한 거야. 당한 거면 왜 호텔을 갔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결국 문제는 늘 거기였다. 돈의 흐름보다 먼저 사람의 선택이 있었다. 남편은 입술을 떨며 말했다. 미니야, 나 감옥 갈 수도 있대. 그래, 너 나 좀 살려주면 안 돼? 그 말이 나를 스쳤다. 예전의 나라면 아마 한 번쯤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사람인데 같은 말로. 하지만 나는 이미 배웠다. 그래도 사람이라는 말은 대개 나한테는 관대해줘라는 뜻이라는 걸. 나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나를 살릴 때 너는 어디 있었는데. 남편의 눈물이 떨어졌다. 그 눈물이 이제는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 남편은 그걸 알아차렸는지 갑자기 다른 카드를 꺼냈다. 유진이가 너에 대해서 말한 게 있어. 뭐, 너 회사 정보 빼돌렸다고. 너랑 내 아버지가 짜고 나를.
나는 그 순간 유진이 어떤 식으로 몰락할지 확신했다. 자기 살려고 남을 끌어당기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끝이다. 증거는 증거끼리 붙고 거짓말은 거짓말끼리 붙는다. 붙는 순간 터진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그 말 누가 들었어? 검사, 조사관. 그럼 좋아. 나는 아주 담담히 말했다. 거기서 다 밝히면 되겠네. 남편은 내 담담함에 더 겁을 먹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미니야, 너는 진짜 무서운 사람이 됐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난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너희가 몰랐을 뿐이지. 그날 이후 남편은 내게 연락하지 않았다. 연락할 힘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유진은 결국 자료를 들고 나오지 못했다. 왜냐하면 자료가 그녀를 살릴 카드가 아니라 그녀를 죽일 카드였기 때문이다. 회계법인 최종 보고서가 나왔다. 외주비 중 일부가 허위 용역으로 판정됐고 특정 계좌로 환급된 정황이 적시됐다. 그 계좌 중 하나가 유진의 가까운 친척 명의였다. 친척 명의는 마지막 방패다. 마지막 방패를 꺼냈다는 건 이미 방패가 부서졌다는 뜻이다. 그날 밤 유진에게서 또 문자가 왔다. 사모님, 저 잘못했어요. 근데 대표님이 시킨 거예요. 저 혼자 못해요. 처음으로 사랑이 아니라 시키다가 나왔다. 그 문장 하나가 그녀의 세계를 무너뜨렸다. 사람들은 분류는 씹어도 공모는 씹지 않는다. 공모는 단맛이 없다. 그냥 끝이다. 유진이 회사에서 해고됐다는 소식을 들은 건 예상보다 늦었다. 회사 사람들은 조용히 처리하려 했고 유진도 마지막까지 버티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버티는데도 자격이 필요하다. 자격은 신뢰고 신뢰는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피해자 프레임을 쓰려고 했다. 회사 게시판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고 했다. 저는 대표에게 이용당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그 글은 3시간 만에 삭제됐다. 그리고 그날 오후 유진은 조사실로 불려갔다. 업체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다고 했다. 그쪽은 사랑이 아니라 돈으로 묶인 관계였다. 돈으로 묶인 관계는 돈이 사라지면 바로 서로를 판다. 남편도 버티지 못했다.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해임 통보가 된 날 남편은 마지막까지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고 했다. 서랍을 열고 닫고 또 열고 자기 세계가 진짜로 끝났다는 걸 받아들이는 동작. 그 동작이 너무 익숙해서 나는 잠깐 멈칫했다. 예전에 내가 케이크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던 것처럼 남편은 결국 기소됐다. 정확히는 업무상 배임과 횡령 방조가 함께 엮였다. 법정에서 남편은 유진 탓을 했다. 유진은 남편 탓을 했다. 둘이 서로를 물어뜯는 동안 판사는 서류를 봤다. 서류는 감정을 보지 않는다. 서류는 흐름을 본다. 흐름은 둘을 같은 편으로 만든다. 유진에게서 마지막으로 전화가 왔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목소리가 떨렸고 숨이 가빴다. 사모님, 저 어떡해요? 나는 잠깐 침묵했다. 내가 지금 이 전화를 끊으면 그녀는 피해자로 남고 싶어 할 것이다. 내가 대답을 하면 그녀는 내 대답을 협박으로 바꿀 것이다. 그래서 나는 딱 한 문장만 말했다. 내가 만든 인생이야. 그리고 끊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지 않은 방식이었다. 사실을 말하는 거. 그 사실이 그녀에게는 형벌처럼 들릴 테지만 몇 달 뒤 남편은 집 근처 편의점에서 나를 마주쳤다. 나는 퇴근 후 장을 보러 잠깐 들렀고 그는 캔커피를 들고 있었다. 정장도 아니고 셔츠도 아니었다. 그저 아무나 입는 회색 후드티. 그 얼굴은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잊히는 얼굴이었다. 남편이 나를 보자 잠깐 얼어붙었다. 나는 그를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발걸음이 멈췄다. 이건 복수의 순간이 아니었다. 마침표의 순간이었다. 남편은 낮게 말했다. 이냐.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다. 그 눈에는 여전히 자기 연민이 남아있었다. 자기 연민은 마지막까지 남는다. 그게 사람을 끝까지 버티게도 하고 끝까지 무너뜨리기도 한다. 잘 지내? 남편이 물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응.
그게 전부였다. 내가 더 말하면 그는 그 말에 기대서 살아갈 것이다. 나는 그에게 기대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건 내가 과거에 했던 역할이다. 나는 그 역할을 끝냈다. 남편은 캔커피를 쥔 손을 움찔하며 말했다. 유진이는. 나는 그 말을 끊었다. 나한테 그 이름 꺼내지 마. 남편이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고개를 떨궜다. 그제야 그는 알았을 것이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원래 나였다는 걸. 하지만 늦었다. 늦은 깨달음은 벌이 아니다. 그냥 늦은 거다. 나는 계산대로 가서 장을 계산했다. 비닐봉지 손잡이가 손가락에 닿는 감각이 선명했다. 살아있다는 감각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아주 오랜만에 수영장 냄새를 떠올렸다. 낙허름의 습기, 물이 찰랑거리는 소리, 그리고 숨을 길게 내뱉을 때의 그 감각. 숨을 내뱉으면 다음 숨이 들어온다. 그게 삶이었다. 그날 밤 나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끝났다. 끝났다는 말은 누군가를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다시 돌려받았다는 뜻이었다. 나는 아직도 가끔 그 호텔 로비를 떠올린다. 9시 47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던 순간, 그때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몰랐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안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버렸을 때 진짜로 무너진다. 나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살아남았다.